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었던 날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로 선배님들을 웃게 하고 싶어서 사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의 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기막힌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통쾌함을 느끼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셨어요. 뱃속에 저를 품었을 때 아빠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친정에서도 버림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급급했던 엄마는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그 전복집에 들어가 가정부가 되셨습니다. 어느 방 중 한 방을 부여받아서요. 잠 자는 곳을 만족하는 것을 느끼시고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요. 주인집 아저씨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어서 기뻤는데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받는 돈 이상을 부려 먹으려고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부려 먹었어요. 그러다 제가 태어나고 일주일 쉬고 다시 식모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주인 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와 1살 나이가 어린 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 오빠는 저를 아주 잘 챙겨주고 귀엽게 대해주셨는데 언니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답니다. 제 사정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입에 맞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 가위로 난도질을 하는 바람에 입을 옷이 없어서 엄마가 주인집 아주머니께 옷을 구걸하는 걸 몇 번이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 딸이 우리의 옷을 입지 못하게 가위로 잘라놨어요. 애들끼리 장난쳤던 거라 뭐라 하지 않겠지만 당장 우리의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따님이 입던 옷을 한 벌 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지금 우리 공주의 옷을 식물 딸내미한테 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분수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나가서 요리함을 뒤져봐내. 딸에게 딱 맞는 옷이 나올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였지만 주인집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막말을 아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보낸 주인집에서 6살이 되었을 때 대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의 보석함에서 많은 목걸이, 귀걸이, 반지가 사라졌다며 우리 엄마를 불러앉히고 도둑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식모야, 너 바른 말해. 내 보석들 내가 다 훔쳐갔지? 사모님, 아닙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믿지 못하겠다면 제 방을 뒤져봐도 돼요. 네가 이미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되었고 당장 경찰서에 가자. 너와 같은 여자들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지 않나요? 사모님,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저를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인집 아저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주머니가 혼자 갔을 리가 없잖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당신이 어디서 잃어버린 것을 착각한 게 아닌가요? 아니야.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둑함 안에 모든 게 그대로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우리 안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바로 너 아니겠어? 식물 하나뿐이라고. 분명 우리 몰래 팔아먹었을 거라고. 요즘 친구 딸린 옷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보니 더 확실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모님, 결코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부끄러운 짓 한 번도 없었고 제 딸의 옷은 옆집 아주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옆집 따님이 작아서 못 입는 옷을 받아온 거라고요? 옆집에서 옷을 받아 입는다고? 거지 같은 년이. 너가 거기서 옷을 받아 입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어쨌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얘야, 도둑년아, 내 보석들 어디다 팔아넘겼어? 당장 이슬집으로 와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모님 선반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자 죄인지 아저씨가 나서셨습니다. 여보, 그만하라고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좋은 게 없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만 퍼질 거예요. 당신 보석은 제가 다시 사줄 테니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아, 분명히 신호현이 가져갔다고 확신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다시 사준다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다음에 이런 도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당장 감옥에 갈 거예요. 제 엄마가 도둑놈을 써서 몹시 화가 나요. 그렇게 며칠을 더 지내고 나서야 엄마는 저를 데리고 주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감사는 했지만 주인집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둑 2명까지 씌웠으니 엄마가 그 집과의 인연을 한 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인사 따위는 하지 않고 조금 먼 지방으로 떠난 채로 그곳에서도 엄마가 했던 일은 출장 가정부였습니다. 어린 저는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고 세월이 흐르면서 15세가 되었을 때도 엄마는 째를 계속하여 한결같이 가정부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절대 가난을 되물리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고 돈을 모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힘들다는 것이 탈이었어요. 출장 가정부 특징은 집주인이 없을 때 집에 가서 청소하는 거라 밤이고 오라고 시간이 없이 일거리가 넘쳤는데 엄마는 한 집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잠을 언제 주무시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니까요. 엄마, 일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몸은 챙겨야지. 내가 엄마 걱정 때문에 집에서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 낮에만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나랑 놀면 좋을 텐데요. 집에서 쉬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억지로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세진이 너를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잣집 남자를 만나게 해줄 거라고 하지 않아요. 너를 엄마처럼 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날 자랑스러워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난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아. 엄마와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아가며 살고 싶어요. 그 추억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자유롭게 쌓을 수 있어요. 지금 너가 할 일은 죽어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 엄마처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공부에 미치도록 열심히 해온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저는 엄마가 계속해서 공부를 강조하시는데 이미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전국에서도 1등과 2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주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삶인지 생각해봤지만 엄마의 열렬한 부탁에 의해 저는 오로지 공부만 하며 하루를 보냈고 엄마는 쟤를 위해 가정부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세진아,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 위급한 상황이라니까? 빨리 선생님과 함께 가보자. 네, 얘기하시던 대로 어제까지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윽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내려다보니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해서 응급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했어요. 과로가 원인이라고 하시며 약물을 투여했던데요. 기다릴게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세상에서 빛을 더 이상 받기 싫어졌는지 늘 감지되고 말해버렸습니다. 기계에서 한 줄로 삐 소리를 내며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호흡이 멎었다고요. 침대 손잡이를 잡고 비켜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가슴을 여러 번 압박하며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이라는 고통은 다 하신 후에 당신을 위한 쉼터나 즐거움 하나를 찾지 않으신 엄마가 그렇게 떠나가시니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받쳐주지 못해요. 갈기갈기 찢겼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영정사진을 보며 미안하고 죄책감에 맺히는 눈물만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난한 삶을 살지 말라고 바라신 대로 약속하고 결심했어요.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장례 비용을 지불하고 보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보며 엄마가 수고하신 것을 생각하니 원망스러웠어요. 엄마의 유언을 따라 공부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저를 부딪혔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식비와 기본 생활비에 대한 지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큰 결정인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소망대로 대학에는 다녀야겠지만 정상적인 길로는 결코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시던 출장 가정부위에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었다고요. 17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바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니 대학 기회가 빠르게 오게 되었죠. 그동안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둔 데다가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공부에만 전념해서 자신감 있게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나의 수능 점수는 1등급이 나와서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엄마의 소원을 하나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들보다 2년 빨리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변함없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학교 동기들은 다 나이가 많아서 어울릴 시간이 없어 인사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재수생 동기 중 한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매일 같이 말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세진아, 오빠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안 돼요. 저 수업 끝나는 대로 알바 가야 돼요. 그래, 그럼 알바는 언제 끝나는데? 내가 시간을 맞춰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 그것도 안 돼요.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죽어라 공부해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오빠처럼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편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더라도 밥은 먹을 거예요. 나랑 밥만 먹고 너의 할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 알려줄래요? 싫다면 자꾸 왜 그래요?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요. 저는 신경질까지 내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기분 나쁘다는 개색은커녕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며 빙그레 웃고 사라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감정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하튼 제가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아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가사도우미로 일해번 돈으로 생활비와 적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를 따라다니던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 복학하였으나 여전히 쟤를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에 이제 오빠 마음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요? 어이 정도로 마음을 표현했다면 밥이라도 한번 사줘요. 태준 오빠, 나는 연애할 시기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예요. 아이, 누가 그게 말리라고 했어? 한 번 밥 먹으면 그 목표가 망한다고 해? 알겠어요. 밥 먹으러 가요. 됐죠. 세진이랑 3년 만에 처음으로 밥 다 먹네. 고맙다.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는데 같이 밥 먹기로 했다는 거죠. 밥을 살 테니까요. 겨우 학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곳에서 밥을 먹어봐도 학교 식당만한 곳이 없더라. 여기가 제일 맛있어. 네, 잘 먹을게요. 시끌벅적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슈퍼만 쳐다보며 밥을 먹었어요.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태준 오빠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할 줄 알았는데 정말 밥 한 끼를 먹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했네요. 세진이, 너 고등어 좋아하지? 내 것도 먹어라.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지. 너 어릴 때 생선 귀신이었잖아. 내 엄마가 밥상 차리시면 너는 항상 생선부터 먹었지? 특히 고등어를 가장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에 나는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어. 그때 눈앞에 있는 태준 오빠를 떠올렸기 때문에. 오빠, 혹시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일하던 주인집의 아들이었어? 아, 이제야 알아봤구나. 언제쯤 나를 알아볼 줄 궁금했는데 라고 말했어. 어이가 없어. 그동안 내 반응을 보며 즐겼던 거야. 오빠가 같다고 하니까 주인집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천만에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매일 살기 힘든 상황에 도둑으로 몰려 심지어 그 과실을 떠넘겨요. 나와 엄마는 오빠의 집에서 행복한 순간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자 식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알았으면 내게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주더군요. 재진아 미안해. 그땐 어렸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빠가 잘못한 건 없어. 오빠의 엄마가 잘못했어. 어쨌든 전 오빠와 연관되고 싶지 않으니까 부디 날 내버려 두세요. 알았어. 미안해요. 그제야 제 말을 알아들은 태준 오빠는 더는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아무 관심을 받지 않고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일이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훗날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어깨가 어찌나 무겁던지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초록불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지만 승용차 한 대가 급발진을 한 것인지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앞으로 밀치고 대신 승용차가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장 뒤를 돌아봤더니 태준 오빠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태준 오빠, 정신 차려봐. 왜 미련하게 나 대신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건데? 세진아, 안 다쳤어. 지금 내가 걱정할 때야. 나는 아무렇지 않아. 다친 건 오빠야. 아, 그럼 다행이다. 세진아, 난 너무 졸리다. 잠들 것 같아. 안 돼,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나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빠의 뺨을 연신 때리며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나타났고 오빠들이 꺼져 실려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구급차에 같이 탑승해서 오빠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네요. 오빠야, 제발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나 대신 이렇게 사고 당하는 법이 어디 있어. 세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와 아주머니에 대한 짓을 대신 사갈게. 용서해 줄래? 알았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무사하기만 해. 오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죽지만 말라고. 저는 애원하며 눈이 퉁퉁 부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오빠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고 뼈도 손상되지 않고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네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빠에게 수십 번이나 고마워한다는 말을 하고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에게 들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요. 세준이 너를 받아준다면 좋겠어. 사실 어릴 적 오빠가 너를 정말 좋아했어. 나랑 사귀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 연애하자고 말이 나오니 으이그, 바보 멍청아. 뭐야,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사귀자. 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 오빠의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했어. 그래,
20년 만에 다시 만난 태준이 있어서 오빠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랑 사귀는 것이라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잘 몰랐어. 게다가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는 날이 거의 없었어. 오빠는 학교에서 내가 있을 때 커피를 마시거나 일하러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함께 사랑하고 살 사람이니 나중에 실컷 연애하면 된다며 긍정적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틈틈이 조금씩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합격해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지 이젠 걱정 없이 일하고 돈을 모아서 가난을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태준 오빠도 대학을 졸업해 꽤 좋은 건설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실컷 데이트를 했다. 오빠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해 주었다. 그런 연애는 4년 가까이 이어져서 거의 6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오빠를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빠는 나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세진아, 우리 결혼하자. 이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남편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뭐, 결혼. 아, 그게 좀 걱정되네. 오빠도 알겠지만 오빠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잖아.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를 괴롭힌 분을 시어머니로 두는 건 마음에 걸려. 하늘에 계신 엄마가 아시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을 거야? 모든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엄마도 많이 미안해할 것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어머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 저는 오빠의 설득에 동의해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비 시댁이자 오랜만에 찾아간 죄인의 집에 갔어요. 주인집 아저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빠도 계속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제 입으로 말해야 할 상황이 되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제가 20년 전 이 집에서 살던 세진이에요. 여기서 숙식하던 가정부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버지이자 예비 시아버지는 놀란 얼굴을 하시면서도 반가운 기색으로 대답하셨어요. 뭐야, 그럼 내가 그 꼬맹이였단 말이지. 그런데 내 아들과 인연이 되어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네. 얘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그래, 세진아, 어머니는 잘 지내시니? 아, 아니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가로가 심하셔서 길거리에서 객사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셔서 잘 지내시길 바랬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떨어지다니 유감이네요. 예비 신부가 저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집 신모 딸년이었다는 말이냐? 참 기가 막히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기생하더니 이젠 그때 년이 우리 집에 기생하러 온 거야? 와, 진짜 웃긴다. 엄마, 예전에 엄마 보석함 털어 간 그 아줌마 맞지? 여자도 우리 집에서 뭘 털어 가려고 온 거 아니야? 원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때 누가?